먼저 유인물 1페이지에 보시면 근로계약에 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죠. 보통 정의조항 정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제일 첫 부분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이 근로계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여기 근로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아래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을 법적으로 규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아무 노무지휘나 하는 그런 권리 남용을 막고 또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그 박스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노사가 이걸 서로 잘 이해하면 사실 근로계약을 둘러싸고 그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쭉 강의를 하다 보면 이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대립이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박스를 잠깐 보시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크게 주된 내용과 부수적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주된 내용은 바로 방금 읽으셨던 그 근로기준법의 정의조항에 관련된 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금 청구권은 근로자의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3년간의 소멸시효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즉 지난 3년간 못 받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니까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이 근로기준법이 규율하고 있는 이 근로라는 것은 노무지휘권에 따라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겠다, 이거는 근로계약이 아니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자기가 좋든 싫든 사용자가 지휘하는 노무지휘권, 행사하는 노무지휘권이 정당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일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노무지휘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행사가 정당한지 안 한지를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법령이라든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근로계약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정당한지 안 한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정당하다면 근로자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를 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속한 것이죠. 여기 판례 하나를 살펴보시면 그 점에 대해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페이지에 가셔서 참고 판례 3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시 화학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근로자가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 공실로부터 1m 떨어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이 사규 위반임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실 것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 이것이 사규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연구역을 정하고 거기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은 사규라는 겁니다. 즉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무리 담배가 땡긴다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로계약상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가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담배 한 가지 피웠다고 뭔 해고까지 가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만 여기 대법원 판례는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이유로 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걸 보니까 바로 이 사규에 따라서 노무지휘권이 행사되고 거기에 근로자는 따라야 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원리가 이미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사는 근로계약을 논할 때 제일 처음 가장 기본적인 것, 사용자는 정당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하고 근로자는 거기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한다 하는 이 점을 기억하시면은 근로계약이 무언가 하는 데 대한 원리를 이제 잘 이해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예컨대 주당 52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된다면 사용자는 그 52시간까지만 이제 노무지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초과해서 노무지휘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거기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리를 잘 기억하신다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분쟁이나 갈등들이 미리 예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 사용자는 노무주의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근로자는 거기에 따라서 노무를 제공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은 아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한 30년 노동법 강의를 현장에서 해오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주로 방금 살펴본 주된 내용,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만 근로계약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 그 부수적 내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유인물 1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그 부수적 내용의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죠. 근로자에게는 충실 의무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배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충실 의무의 내용은 직무에 전념한다, 즉 성실하게 근무한다 이 뜻입니다. 또 비밀을 준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신분의 변동이 있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고지 의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 점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즉 우리 근로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의무가 첫 번째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회사의 능력이 되는 대로 지원해주는 각종의 그 복리후생 제도를 실시해주는 그런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또 여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됩니다. 작년 7월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되었죠. 그래서 직장 안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 확립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배려 의무를 지켜줘야 합니다. 여기 근로자와 사용자가 충실 의무와 배려 의무를 잘 알고 이것을 제대로 지켜주면 우리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이 부수적 내용으로서의 충실 의무나 배려 의무, 이것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데 만약 노사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한다고 하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노사관계, 근로계약을 유지해 간다면, 이행해 간다면 사실은 모든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발생하더라도 그건 오해에 비롯된 거니까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린 건데 우리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사는 이 근로계약, 자신이 직접 체결한, 자신이 스스로 체결한 그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아시고 여기에 따라서 근무를 하시거나 또 노무지휘를 하셔서 서로 합리적인 신뢰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근로자들의 성실 근무와 관련되어서 재미있는 사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 현장에서 조사한 것인데 거기 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성실 근무를 위반하거나 또 주의 의무, 기업 질서를 위반하거나 또 명예훼손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이런 문제들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고쳐 나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개선해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제일 좀 깜짝 놀란 게 그 생산 라인에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면서 작업을 한다. 야,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근로자들 교육을 하실 때 처음부터 이 성실 근무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점을 잘 가르치시고 또 회사 스스로가 노무지휘권을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무지휘권에 따를 때 불리함이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용자들은 3페이지에 보시는 참고 판례 8번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배려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인데요.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고 법적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판례에서 보시듯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미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직장 내 성희롱 이것은 금지되어 있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반드시 그것을 조사하고 그 행위자를 가해자를 반드시 징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판례 9번 보시죠. 유인물 4페이지에 참고 판례 9번에 보시면 제일 아랫부분에 원고가 징계 예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즉 성희롱 가해자는 징계 해고까지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정당하다 하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반드시 취하는 것이 성희롱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관리 10번은 최근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성희롱 피해자와 또 그를 조력해주는 도와주려는 근로자들을 회사가 불이익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끝까지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대법원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죠. 5페이지에 가셔서 이 참고 판례 10번의 끝부분에 보시면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등을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 처분 등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희롱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이런 일이 현장에 비일비재한데 사용자들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이 뿌리 깊은 고질병인 그런 조직들도 있다는 점,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새로 규정된 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법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역시 사용자는 철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 이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만들면서 아주 특이한 입법을 국회가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서 업무상 질병 가운데 그 다목에 가시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제일 흔한 게 우울증일 겁니다. 그런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우울증이 걸렸는데 회사에다가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조사를 요청했더니, 구제를 요청했더니 회사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근로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우울증 걸렸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게 되면 회사가 발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제 조치를 근로자는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같이 개정한 것,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하게 예방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아주 실효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잘된 입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 회사에서 이 점을 호소하는 그런 근로자가 있을 때 그걸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구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노사가 서로 신뢰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건 직장의 단합을 해치고 직장의 효율을 아주 저하시키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치시키는데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아까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의 직장 생활을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과감하게 그런 사람을 없애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좀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1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